믿기 어렵겠지만요. 매년 김장은 안 하면서 김치만 싹쓸이에 가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에게 복수한 사람은 다름 아닌 73세 시어머니 바로 저였죠. 제 이름은 박금래, 평생 손에 물말을 날 없이 살아온 여자입니다. 남편 없이 아이 둘을 키워내고 밭농사부터 반찬 가게까지 못 해본 일이 없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지금은 아파트 몇 채, 상가 몇 동 가진 사람이라지만 그건 부자로 살겠다는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 가족이 이젠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큰며느리 윤희. 결혼 초엔 참 성실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명절에도 일손을 거들고 김장철이면 먼저 나서던 애였죠.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나니 그 손이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손목이 좀 안 좋아서요. 어머니, 이번엔 애가 아파서요. 어머니, 다음 주에 김치 조금만 부탁드려요. 그 조금만이라는 말, 이젠 제게 욕처럼 들렸어요. 김장철마다 허리 휘어지게 배추를 씻고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면 그 애는 꼭 김장 끝난 다음 날 깨끗하게 화장한 얼굴로 나타났죠.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작년에 담가주신 김치 너무 맛있었어요. 이번에도 조금만 가져갈게요. 그 조금이란 말 항상 김치통 5개였습니다. 자기 집 먹을 거, 본가 가져갈 거, 심지어 친구네 집 줄 것도 챙겨가더군요. 처음엔 그냥 참았어요. 그래, 가족인데 뭐 어때? 며느리도 일하느라 바쁘겠지. 그렇게 제 자신을 달래며 넘겼지만 참는 것도 3번, 4번이 되면 그건 미련이 되더군요. 그 애는 김치를 가져가면서 우리 엄마가 담근 김치야 하며 친정 식구들에게 자랑을 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날 내 가슴 속 무언가가 확 무너졌어요. 내가 피땀 흘려 담근 김치가 그의 입에선 그냥 허풍의 재료였던 거죠. 그날 밤 나는 김치통 앞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래, 사람이 김치처럼 익어야 하는데 너는 썩었구나. 그럼 썩은 맛이 어떤 건지 직접 느껴봐야겠지. 그해 겨울 나는 인생 마지막 김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김치는 내 복수의 시작이었죠. 11월 첫 주. 아침 공기가 차갑고 마당 한켠엔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내 손에는 늘 그렇듯 고무장갑 자국이 선명했고 배추를 절이는 소금물의 냄새가 마당에 가득 퍼졌죠. 나는 올해도 혼자였어요. 도와준다고 딸 미경이가 오긴 하지만 김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명이 버무리면 2명이 뒤집고 3명이 나르고 온 가족이 북적여야 제맛인데 요즘은 그런 풍경도 다 옛말이더라고요. 미경아, 김치통은 저쪽 장독대 옆에 놔라. 응, 엄마. 근데 올해도 큰 며느리는 안 와? 그럴걸. 손목이 아프다나 뭐라나. 손목이 아파도 SNS는 잘하더만. 엄마가 너무 봐주는 거야. 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며느리 윤희는 SNS에 매일같이 사진을 올렸죠. 카페, 맛집, 해외여행. 그 손목으로 와인잔 들 때는 안 아픈가 보더군요. 나는 말없이 고춧가루를 풀었습니다. 빨간 양념이 물결처럼 퍼지며 내 마음속 분노도 서서히 물들기 시작했어요. 그래, 나도 이제 사람이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큰며느리 윤희. 그래, 윤희야. 어머니 올해 김장은 언제 하세요? 오늘부터지. 배추 절이는 중이다. 어머, 오늘이요? 아이고, 아쉽네요. 저 오늘 회사 워크숍 있어서 못 가요. 다음 주에 들러서 김치 조금만 가져가도 될까요? 그 순간 내 손에서 고무장갑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어요. 매년 똑같은 말, 똑같은 톤, 똑같은 웃음. 김장날은 바쁘고 끝나면 나타난다. 그게 그의 공식이었죠. 나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고무장갑을 벗은 손등을 바라봤어요.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힌 손. 그 손이 만든 김치를 누군가는 공짜 반찬으로 생각한다니.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게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모르겠지만 가슴 한쪽이 시리게 아팠어요. 그래, 올해 김장은 내가 진짜 내 손맛이 뭔지 보여줄 해다. 그날 밤 나는 텔레비전을 켜놓고도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드라마 속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는 장면이 흘러나왔지만 그게 꼭 내 이야기처럼 들렸다. 며느리라는 게 도대체 뭘까? 가족인가 아니면 그냥 법적으로 연결된 사람일 뿐인가? 요즘 세상은 참 냉정하다지만 나는 아직도 정으로 사는 사람이었다. 그래도 그 애도 내 손주 낳아준 사람인데 내가 너무 마음이 좁은가? 그런데 그 생각이 들고 몇 초도 지나지 않아 화가 치밀었다. 아니야. 정이란 건 주고받아야 정이지. 한쪽만 주면 그건 호구야. 그날 밤 잠을 설쳤다. 새벽 3시쯤 눈을 떴는데 문득 창문 너머로 달빛이 배추잎에 비쳐 반짝이는 게 보였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배추가 마치 사람처럼 보였다. 묵묵히 가만히 서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처럼. 나는 그 배추들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올해는 좀 달라야겠다. 다음 날 딸 미경이가 다시 찾아왔다. 손에는 떡볶이와 따뜻한 어묵국을 들고. 엄마 오늘도 혼자 하셨어요? 응. 이제는 혼자 하는 게 편하더라. 편하다니요, 엄마. 김장이라는 게 가족끼리 하는 거잖아요. 엄마가 힘들면 아들이든 며느리든 와야죠. 아들한테까지는 말하기 싫다. 왜요? 괜히 부부싸움 날까봐.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을 때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침묵의 가면을 써왔는지 알았다. 며느리에게 화가 났지만 결국 나는 아들을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참고 또 참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 애는 내가 왜 참는지도 모르겠지. 잠시 후 미경이 내 옆에 앉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사실 오빠도 좀 답답해해요. 뭐가? 형수님이 너무 자기중심적이라고. 김장뿐만 아니라 명절, 제사, 가족 모임 다 그래요. 항상 나중에, 다음에, 언제 한 번만 해요. 근데 막상 뭘 받는 건 잘 챙긴대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어묵국 국물만 한 숟갈 떴다. 그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왠지 눈물이 함께 내려갔다. 그래, 이제 알겠다. 내가 너무 오래 참았구나. 며칠 뒤 김장날이 다가왔다.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다. 대야에 고춧가루, 마늘, 생강, 새우젓, 멸치액젓을 풀면서 손끝이 얼어붙는 듯 아팠다. 그러나 그 통증이 오히려 나를 버티게 했다.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다. 김치는 손맛이 전부야. 그 말이 입에서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정성 대신 분노가 손끝에 묻어났다. 그래. 올해는 그냥 주지 말자. 그냥 주면 또 당연한 줄 알겠지. 나는 일부러 배추 몇 포기를 남겨두었다. 윤희가 언제쯤 전화를 할지 궁금해서였다. 역시나 김장이 끝난 바로 다음 날 전화가 왔다. 어머니 김장 끝나셨죠? 저 내일 들를게요. 작년 김치 너무 맛있었어요. 이번엔 조금만 더 부탁드려요. 그 목소리 어쩜 그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 죄책감도 미안함도 단 한 톨도 없는 목소리였다. 그래. 와라. 그 한마디로 전화를 끊었지만 내 속은 이미 불덩이였다. 나는 그날 밤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다. 거기엔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김장하던 기록이 있었다. 추워도 해야 한다.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게 내 손으로 지켜야 한다. 그 문장을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때는 가족을 위해 김장을 했는데 이젠 가족 때문에 김장이 괴로워졌다. 이게 나이 들어서 겪는 고통인가? 아니면 내가 너무 오래 참은 대가인가? 다음 날 윤희가 도착했다. 깨끗하게 차려입고 향수 냄새를 풍기며 현관문을 열었다. 어머니 김장 다 끝나셨죠? 아이고 냄새만 맡아도 군침 돌아요. 어머니 손맛은 정말 최고예요. 그래. 수고했다. 그녀는 부엌으로 성큼성큼 들어와 김치통을 찾아다녔다.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 이거 가져가면 되죠? 응. 가져가라. 우리 엄마 것도 조금만 담아드려야겠다. 지난번에 너무 맛있다고 난리였어요. 하하. 그 웃음. 그 가벼운 말투. 그 순간 내 속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졌다.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게 화인지 분노인지 허무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녀가 김치통 5개를 트렁크에 실을 때까지 나는 말없이 바라봤다. 그 모습이 꼭 내 인생을 뜯어가는 사람 같았다. 그래. 좋다. 이번엔 그냥 주자. 하지만 다음엔 절대로 그냥 안 준다. 그날 밤 내 마음속에 조용히 불이 붙었다. 그리고 그 불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타올랐다. 그날부터 나는 복수를 준비했다. 며칠이 흘렀다. 윤희가 김치를 가져간 뒤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냉장고 안에 남은 김치통이 한 줄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문을 열 때마다 김치 냄새보다 허무함이 먼저 밀려왔다. 또 올해도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지난 몇 년간은 그래, 또 그러겠지라며 마음을 눌렀는데 이번에는 그게 도저히 눌리지 않았다. 이건 단순히 김치 문제가 아니야. 사람의 도리 문제야. 며느리가 김치를 가져간 지 일주일쯤 되었을까.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나를 찾아왔다. 시장서 마주치면 늘 수다를 떨던 박 여사였다. 금래 씨, 요즘 며느리 잘 지내지? 글쎄, 뭐 바쁘다더라. 근데 웃긴 얘기 들었어. 며느리가 지난번 김치 자기 친정에도 갖다 줬대. 우리 엄마가 담근 김치라 맛이 기가 막히다면서. 그 말에 손에 들고 있던 물을 떨어뜨렸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우리 엄마가 담근 김치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내 김치를 자기 친정엄마가 담근 걸로 속였단 말이야? 박 여사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어갔다.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래. 시어머니 거라고 하면 괜히 기싸움 난다잖아. 그냥 우리 엄마 거라 하는 게 속 편하대. 그 말이 내 귀를 쏘았다. 그래,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사람의 도리인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거실 불을 켰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켰다. 김치 냉장고 앞에 앉았다. 문을 열자 김치 냄새가 훅 들어왔다. 발효가 한창이라 약간의 시큼한 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내겐 그 냄새조차 정겨웠다. 그런데 오늘은 그 냄새가 쓰게 느껴졌다. 사람이 김치보다 못하네. 김치는 익으면 맛이 깊어지는데 그 애는 익을수록 얕아진다. 며칠 뒤 아들 준호가 집에 들렀다. 손에는 과일 상자와 케이크를 들고 엄마 요즘 김장 잘하셨어요? 응. 다 했지. 형수님이 김치 너무 맛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래? 친정에 가져다 드렸대요. 장모님도 손맛 좋다고 칭찬하셨다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가슴 어딘가에서 뻥하는 소리가 났다. 소리 없는 폭발이었다. 하지만 나는 평정한 얼굴로 말했다. 그래, 다행이네. 맛있게 먹었다니. 아들이 떠난 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눈물이 나지도 않았다. 그저 손끝이 떨릴 뿐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김치 냉장고를 열 때마다 그 아이 얼굴이 떠올랐다. 냉장고 속 김치가 전부 그녀의 얼굴로 보였다. 며칠 뒤 윤희에게서 카톡이 왔다. 사진 몇 장과 함께였다. 어머니 덕분에 김치찌개 너무 맛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어머니 김치 찬양 중이에요. 그 사진을 보고 있는 동안 내 손끝이 서서히 굳어갔다. 그런데 마지막 사진에서 나는 멈칫했다. 사진 아래 달린 댓글. 역시 윤희 엄마 손맛 최고야. 너희 엄마는 김치 진짜 잘 담그시네. 그래, 이제 확실해졌다. 그 애는 내 김치로 자기 체면을 세우고 있구나.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바로 화를 낼 순 없었다. 왜냐하면 화를 내는 순간 못난 시어머니로 몰리게 뻔했으니까. 요즘 세상은 시어머니가 불평 한마디만 해도 꼰대다 구식이다라고 한다. 그게 현실이었다. 그래, 세상은 변했지. 하지만 인간의 도리는 안 변해야지. 며칠 후 딸 미경이 집에 놀러왔다. 차를 마시던 중 나는 그에게 물었다. 미경아, 내 형수는 요즘 뭐하냐? SNS 열심히 하죠. 아, 엄마. 혹시 윤희의 홈푸드 봤어요? 그게 뭐야? 형수가 운영하는 블로그요. 거기 보면 음식 사진 올려요. 그중에 김치 포스팅도 있던데? 나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윤희의 홈푸드를 검색했다.
그곳엔 내 손맛이 고스란히 담긴 김치 사진들이 있었다. 그리고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집 김장 성공기 올해도 엄마랑 함께. 글을 읽는 동안 손이 떨리고 숨이 막혔다. 그 애는 도대체 어디까지 날 속일 셈인가. 그날 밤 나는 오랜 친구 이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사람은 내 나이 또래로 세상 돌아가는 걸 객관적으로 보는 친구였다. 이 여사, 내가 너무 쪼잔한 건가? 왜 그래? 또 며느리 얘기야? 그 애가 내 김치를 자기 친정 엄마가 담근 걸로 속이고 이젠 SNS에 자기 김치라고 올리네. 그건 좀 심했다. 그치? 사람이 아무리 바빠도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지. 금례 씨, 너무 참지 마. 너무 오래 참으면 나중엔 그게 병돼. 그 말이 마음에 박혔다. 그래, 참는 게 미덕이 아닐 수도 있다. 그건 스스로를 갉아먹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래. 이번엔 그냥 두지 않겠다. 며칠 후 마침내 결심이 섰다. 나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다. 올해 김장은 특별하게 한다. 맛도 향도 의도도 다르다. 그 한 줄을 적고 나니 오랜만에 마음이 시원했다. 그날 밤 나는 머릿속으로 복수의 시나리오를 그렸다. 그리고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은 냉정하고 단단한 웃음이었다. 사람은 말로는 안 변한다. 하지만 맛으로는 변한다. 쓴맛을 봐야 단맛을 알지. 올해 김치는 그 애가 평생 잊지 못할 맛이 될 거다. 그날 새벽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밖은 아직 어둑했고 창밖의 바람은 매섭게 울고 있었다. 김장날의 공기였다. 차갑고 축축하고 땅 냄새가 나는 새벽. 이제껏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복수하는 김장이었다. 그래, 사람은 김치 같아. 너무 오래 참으면 썩어버리지. 이번엔 썩지 말고 익어야 해. 내 방식대로. 나는 배추를 씻었다. 차가운 물이 손끝을 때릴 때마다 정신이 맑아졌다. 올해는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이는 척, 더 느리게, 더 꼼꼼하게 손을 놀렸다. 하지만 그 속에는 계산된 의도가 있었다. 나는 일부러 소금 농도를 줄였다. 겉으론 잘 절여져 보이지만 안은 덜 절여진 배추였다. 그게 나중에 얼마나 빨리 익어버릴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 다음은 고춧가루. 평소보다 2배나 맵고 진한 걸 썼다. 눈이 매울 정도로 강했다. 양념을 버무리면서 눈물이 나왔지만 그건 고춧가루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래, 윤희야. 이번 김치는 너한테 어울리게. 좀 톡 속에 담가줄게. 마늘은 평소보다 더 많이 넣었다. 향이 강하면 냉장고 속에서 발효가 빨리 진행된다. 새우젓도 듬뿍, 멸치액젓도 더 깊게 부었다. 언뜻 보면 완벽한 김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폭발하듯 익어버릴 김치였다. 사람도 그렇지. 너무 가짜로 포장된 정은 언젠간 터지게 돼 있다. 양념을 버무리던 도중 문득 남편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거실 벽 한켠 먼지가 살짝 내려앉은 사진틀 속의 그 사람. 당신, 나 이런 사람이 된 거 싫겠지? 근데 말이야, 그냥 당하고 사는 것도 이제 지친다. 그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손끝엔 빨간 양념이 묻어 있었고 그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다. 그때 문득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다. 사람은 정직해야 돼. 근데 정직한 사람만 손해보는 세상이라면 그건 잘못된 세상이지.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그 잘못된 세상에 한 번쯤은 맛으로 보여줄 때도 된 거다. 며느리가 김치를 가지러 오기 전날 나는 일부러 냉장고를 청소했다. 김치통 몇 개를 꺼내서 새로 닫고 안쪽에 작은 메모지를 하나 넣었다. 정성 없이 얻은 건 결국 상한다. 그 종이를 비닐 안쪽 깊숙이 넣고 김치로 덮었다. 그녀가 그걸 볼 리는 없겠지만 내 마음이 놓였다. 다음 날 오후 예상대로 윤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오늘 김치 좀 가지러 갈게요. 그래, 와라. 목소리가 한결 밝았다. 그 밝음이 참 가증스러웠다. 몇 시간 뒤 윤희가 도착했다. 고급 외제차를 타고 코트 자락을 정리하며 내리더니
말끔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었다. 어머니 냄새 너무 좋아요. 아이고 또 고생하셨죠? 그래. 올해도 잘 됐다. 우리 엄마도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이번엔 좀 더 담으셔서 나눠드릴게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김치통 5개를 들고 나갔다. 나는 그 모습을 천천히 바라봤다. 그녀의 트렁크가 닫히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도 철컥 소리가 났다. 그건 이제 모든 걸 끝내겠다는 소리였다. 그날 밤 나는 평생 처음으로 김장후에 술을 마셨다.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키며 배춧잎 한 장을 입에 넣었다. 매웠다. 아주 맵고 짰다. 그 맛은 내 마음 같았다. 그래, 이건 벌써 익어가고 있네. 이틀 뒤 전화가 울렸다. 번호는 윤이었다. 어머니, 그게 김치가 좀 이상해요. 이상해? 왜? 냄새가 좀 셔요. 그리고 김치통이 막 부풀어요. 그래? 내 냉장고 김치는 멀쩡한데. 저희 냉장고가 문제인가요? 글쎄, 냉장고 탓은 아닐 거야. 혹시 너무 오래 문 열었다 닫은 건 아니니? 그녀의 말이 자꾸 머뭇거렸다. 나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상한 김치는 버리고 새로 사 먹어. 그녀는 아무 말도 못했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바깥의 공기가 시원했다. 그리고 내 마음도 오랜만에 시원했다. 며칠 뒤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시 수군거렸다. 윤희 김치 상했대. 아이고, 김장은 안 하고 남의 김치만 받아가더니 벌 받았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누가 굳이 입 밖에 낼 필요도 없었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그래. 이건 복수가 아니라 교훈이야. 며느리는 그 뒤로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도 없었다. 카톡도 끊겼다. 집안은 조용했고 냉장고는 평화로웠다. 그 평화가 그렇게 달콤할 줄은 몰랐다. 매년 김장 후면 늘 남던 허무함이 이제는 묘한 안정감으로 바뀌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그래. 그동안은 줘도 욕먹고 이제는 안 줘도 욕먹겠지. 그래도 이번엔 내가 나를 지킨 거야. 며칠 후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윤희가 요즘 속상해 하더라고요. 왜? 김치가 다 상해서 버렸대요. 엄마한테 미안하대요. 엄마 조용히. 그럼 됐지 뭐. 엄마? 그 애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게 이번 김장 덕분이면 충분하단다.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다. 배추밭 위로 내리는 눈발이 고요했다. 그 하얀 세상 속에서 나는 묘한 평화를 느꼈다. 그해 겨울, 김장은 유난히 빨리 익었다. 마치 내 속처럼. 겨울이 깊어갔다. 아침마다 유리창엔 하얀 서리가 내려앉고 마당의 항아리 위엔 눈이 수북이 쌓였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도 고요했다. 올해 김장은 힘들지 않았다. 손이 갈라져도 허리가 쑤셔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이제 더는 누가 내 김치를 당연하게 가져가지 않으니까. 그래,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일은 내 정성이 무시당하는 거야. 며느리 윤희는 그 일이 있고 난 뒤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도 없었다. 카톡도 없었다. SNS에도 아무 글이 올라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 저예요. 윤희예요. 그래. 어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 죄송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가 그런 식으로 내게 사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갑자기 왜 그래? 지난번 김치 제가 너무 함부로 했어요. 김치 상한 거 보고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제가 너무 쉽게만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시렸다. 이게 미안함 때문인지 후련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눈가가 저절로 따뜻해졌다. 그래도 이제야 알았구나. 며칠 뒤 윤희가 집에 찾아왔다. 그녀는 예전과 달랐다. 화장도 하지 않았고 평소처럼 말도 많지 않았다. 어머니, 올해 김장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장은 끝났는데. 그럼 남은 거라도 정리할게요. 어머니가 매년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대야를 씻고 양념통을 정리했다. 그 손이 서툴러서 고춧가루가 옷에도 묻고 얼굴에도 묻었다. 나는 조용히 수건을 건넸다. 조심해라. 눈 들어가겠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서서히 녹기 시작했다.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고춧가루처럼 붉게 보였다. 점심때가 되자 나는 김치찌개를 끓였다. 오래 담근 김치였다. 윤희가 밥상을 차려주었다. 그녀의 손이 아직도 어색했지만 그 손끝에는 예전엔 없던 진심이 느껴졌다. 식탁에 둘러앉아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김치찌개가 입안에 퍼지는 동안 세상에 이런 맛이 있었나 싶었다. 시큼하면서도 달고 따뜻한 맛. 그건 김치의 맛이 아니라 화해의 맛이었다. 이 맛이 바로 손맛이야. 손이 힘들고 마음이 아파야 진짜 맛이 나는 거야.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도울게요. 나는 웃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 김치는 말이야, 한번 썩으면 버리면 돼. 근데 사람 사이는 썩기 전에 고치면 돼. 그날 저녁 윤희는 늦게까지 집에 머물렀다. 손주들도 데려왔고 온 집안이 오랜만에 북적였다. 나는 손주에게 물었다. 우리 수진이는 김치 좋아하니? 네. 근데 엄마는 매워서 잘 못 먹어요. 그 말에 다 같이 웃음이 터졌다. 그 웃음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내 손끝에 남아있던 매운 기운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윤희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내년에 김장 같이 해요. 그래. 같이 하자. 이번엔 제가 절임부터 배워볼게요. 배추 절이는 것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허허, 이제야 그 말을 듣네. 그 통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봤다. 눈물이 고였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오랜 세월이 만들어준 마음의 익음이었다. 그래. 김치도 사람도. 익으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다음 날 아침 윤희가 손수 담근 깍두기를 들고 찾아왔다. 김치통을 여니 향이 아주 상큼했다. 이게 내가 담근 거냐? 네. 이번엔 제가 직접 했어요. 손이 맵긴 했는데 어머니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하, 잘했다. 맛은 어떨까? 나는 한 조각 집어 먹었다. 아직은 좀 덜 익었지만 분명히 사람 손맛이 느껴졌다. 괜찮네. 이 정도면 합격이다. 진짜요? 다행이에요. 그녀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 예전엔 없던 순수함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새로 담근 김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한쪽에는 내 김치, 다른 한쪽에는 윤희의 깍두기. 둘 다 다르게 익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냄새가 섞이니 더 향기로웠다. 그래. 김치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다. 다른 냄새가 섞이면 더 깊은 맛이 나는 법이지. 며느리와 나는 그날 이후 이상하게 더 자주 연락을 하게 됐다. 날씨가 추워지면 감기 조심하세요. 비가 오면 배추비 맞지 않게 덮으세요. 그 짧은 메시지들이 예전의 수많은 상처들을 덮어주었다. 그해 겨울, 김치는 예년보다 훨씬 천천히 익었다. 아마 냉장고 안의 온도가 조금 달랐던 탓일까? 아니면 사람 마음이 따뜻해진 탓이었을까? 올해 김치는 복수로 시작했지만 결국 화해로 익었구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텃밭의 눈은 다 녹고 배추 대신 파릇한 쑥이 고개를 내밀었다. 긴 겨울 동안 나는 참 많은 걸 생각했다. 복수라는 게 꼭 누굴 해치고 상처 주는 일만은 아니었다. 때로는 그게 누군가를 깨닫게 하고 서로의 마음을 다시 맞추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내가 담갔던 그 김치, 결국 상한 게 아니라 우리 관계를 새로 발효시킨 거였구나. 봄볕이 따뜻하던 어느 날 윤희가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왜? 김치찌개 끓였어요. 어머니 오시면 같이 먹으려고요. 그 목소리가 참 따뜻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도 의무적이지도 않았다. 진짜 가족의 목소리였다. 그날 오후 나는 조심스레 버스를 타고 윤희네 집으로 갔다.
버스 창문 너머로 스치는 벚꽃이 유난히 예뻤다. 내 인생에도 이런 봄이 올 줄은 몰랐다. 윤희네 아파트 문을 열자 익숙한 김치 냄새가 풍겼다. 예전엔 그 냄새만 맡아도 속이 쓰렸는데 이젠 그 냄새가 반가웠다. 어머니, 이거 제가 담근 김치로 끓였어요. 어떠세요? 냄새 괜찮죠? 냄새 좋네. 이번엔 제대로 절였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소금 비율도 딱 맞게 했어요. 나는 웃으며 냄비 뚜껑을 열었다.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의 김이 얼굴을 스쳤다. 그 향기 속엔 시간이 담겨 있었다. 분노도 서러움도 미움도 모두 함께 익어버린 냄새였다. 그래, 이 맛이지. 이게 바로 사람 사는 맛이다. 식탁엔 김치찌개, 멸치볶음, 두부조림, 그리고 깍두기가 놓였다. 윤희는 내 앞에 수저를 놓으며 말했다. 어머니, 사실 그때 김치 상했을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어머니가 일부러 그랬다는 건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그게 미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녀의 눈이 붉어졌다. 그 눈빛 속엔 거짓이 없었다. 나는 천천히 밥을 한 숟갈 떴다. 울긴 왜 울어? 누구나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지. 근데 어머니, 그때 제가 어머니 흉도 봤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고집만 세시다고. 그건 맞지. 나 고집 세다. 근데 이제 알겠어요. 그 고집이 저희 가족을 지켜준 거였다는 걸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해졌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나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윤희야. 네, 어머니. 김치는 말이야, 잘 익으려면 시간이 걸려. 너무 급하게 익히면 맛이 없어. 사람 관계도 그래. 시간이 필요해. 네. 이제야 알겠어요. 그날 이후 우리 둘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졌다. 명절에도 윤희가 먼저 찾아왔고 김장철엔 절임부터 함께했다. 예전엔 항상 핑계를 찾던 아이가 이젠 방법을 찾는 사람이 됐다. 김장날 그녀는 먼저 말하곤 했다. 어머니, 올해는 배추 크기가 작아요. 소금물 비율 줄이셔야겠어요. 허허, 이젠 내가 다 한다. 그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들었던 어떤 말보다 가장 따뜻한 말이었다. 시간은 흘러 또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이번 김장날엔 딸 미경이와 윤희가 함께였다. 딸과 며느리가 나란히 서서 배추를 절이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나는 항아리 앞에 앉아 천천히 양념을 버무리며 말했다. 이게 인생이지. 한쪽이 짜고 한쪽이 싱거워도 섞이면 딱 맞는 맛이 나. 엄마, 그 말 너무 멋있다. 진짜 맞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섞여가는 중인가 봐요. 그 말에 우리 셋은 동시에 웃었다. 그 웃음 속엔 김치 냄새가 스며 있었다. 맵고 짠 하지만 결국은 따뜻한 냄새였다. 그해 겨울 나는 일기를 썼다. 사람은 김치와 같다. 처음엔 모두 제각각의 맛을 지녔지만 함께 시간을 견디면 결국 하나로 익는다. 그리고 한 줄을 덧붙였다. 올해 김장은 복수가 아닌 사랑이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분노로 김치를 담그지 않는다. 손끝이 아파도 웃으면서 배추를 버무린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미움 대신 이해가, 분노 대신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사람도 김치처럼 시간이 있게 두면 결국 좋은 맛이 난다. 김치는 발효되며 깊은 맛을 내지만 사람의 관계는 참을 줄 알 때 비로소 익는다. 그리고 때로는 그 익음이 인생의 가장 따뜻한 복수이기도 하다. 김치는 썩기 전에 익히고 사람 사이는 터지기 전에 풀어야 한다. 미움이 지나면 교훈이 남고 그 교훈이 다시 사랑이 된다.